예, 그럼 오늘 이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홍성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HPC에서 우리가 왜 SDB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SDB 서비스를 왜 콘솔리데이션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지금 이 이화 세미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난 4월 말에 상하이 모터쇼를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주변에 에서 상하이 모터쇼 다녀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중국의 기술을 상하이 모터쇼에서 확인하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또그 미래 모빌리티 연구의 방향성을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뭐 기고문이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또 추구하고 있는 연구도 소개시키는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오클은 그 ECU 컨솔리데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메인 아키텍처 시절에 존재하던 그 디스크리트한 그 이슈들이 이제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ECU에서 동작했던 여러 가지 제어 로직들이 소프트웨어 태스크로 동작을 한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분산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별도의 ECU와 별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수행이 됐던 각종 데디케이티드 컨트롤 알고리즘들이 이제 통합된 하드웨어와 통합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멀티태스킹 형태로 수행이 되는 것. 이것이 뭐 SDB의 공학적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결과 너무 잘 아시다시피 SDB의 궁극적인 이 아키텍처는 센트럴라이즈 조널 아키텍처가 되겠죠. 여기에는 어, 중앙에 비어클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HPC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조널 컨트롤러가 존재하고, 그 조널 컨트롤러와 HPC는 고성능 오토모티브 이더넷 백본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센서와 조널 컨트롤러는 멀티 드랍 저사양 이더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슈는 이런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NXP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NXP가 예측하는 모델은 현재 또는 내년에 비어클 E 아키텍처는 하이브리드 도메인 조널 아키텍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형태의 이상적인 센트럴라이즈 조널 아키텍처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HPC의 보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그와 함께 또 ADAS와 또 인비어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담고 있는 이제 고성능 그 ECU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IVI와 ADAS 또는 뭐 굉장히 stringent time constraint를 갖고 있는 뭐 샤시 컨트롤이라든가 파워투닝 컨트롤들은 여전히 독립된 도메인으로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현재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거쳐서 이제 궁극적인 조날 E 아키텍처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뭐 많은 분들의 콘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슈들의 컨솔리데이션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속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ECU 컨솔리데이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인텔리전스 컨솔리데이션이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DV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조널 아키텍처 위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나 ADAS 또는 IVI 또는 각종 비어크 컨트롤 기능들이 HPC 상에서 멀티태스킹 형태로 콘솔리데이트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미래의 SDV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콘솔리데이션 없이는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SDV랑 온디바이스 AI와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생성형 AI가 특히 온디바이스에서까지 급격히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 차량에서 AI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라는 그릇에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연하고 포괄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DV 역시 AI Enabled SDV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량에서 사용되는 AI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리해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자율주행이나 ADAS를 지원하기 위한 AI일 것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맨머신 인터랙션을 담당하고 또 패신저나 드라이버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반응해주는 인캐빈 AI가 중요한 또 응용 분야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차량의 각종 제어 시스템이나 편의 시스템 또는 동력 시스템의 성능과 적응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AI의 확장이 존재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기능을 펑셔널 AI라고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율주행을 위한 AI는 뭐 2.0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1.0이라고 하는 것은 퍼셉션과 프레딕션, 그다음에 컨트롤, 플래닝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별도의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그 전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드라이빙 룰을 사람이 임의로 가미한 형태의 룰 베이스드 자율주행이었죠. 이런 시기를 거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하나의 딥뉴럴 네트워크가 센싱부터 제어까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법을 개발해보자 라는 꿈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꿈이 현실화된 것이 사실상 2023년도에 CVPR에 제시된 상하이 AI 연구소의 Unified Autonomous Driving 알고리즘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불과 2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현재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굉장히 급속하게 산업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도 AI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인캐빈 AI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그 인터페이스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운전자와 패신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니드를 예측하고 반응해주는 그런 AI 이건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제 펑셔널 AI라는 거죠. 이제 펑셔널 AI라는 것은 뭐 비어클 컨트롤이라든가 비어클 레벨 오퍼레이션을 개선하고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일련의 AI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예는 너무나 많아서 뭐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지만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AI driven vehicle control augment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스티어링이나 브레이킹이나 프로팅이나 서스펜션의 어떤 행위를 콘텍스트나 로드 컨디션이나 드라이버의 인텐트를 파악해서 뭐라고 할까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predictive and adaptive control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와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뭐 이런 것도 그 펑셔널 AI의 적용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운전자의 어떤 운전 습관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드라이브 모드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리고 차량의 마모를 방지하는 형태로 이어프 컨트롤할 수 있는 헬스 어웨어 컨트롤 그리고
차량과 데이터 센터 간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컨트롤 또는 센서의 기능을 오그멘트 시키는 VTX 인포먼트 디시전 로직 뭐 이런 것들이 다 펑셔널 AI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강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굉장히 다른 형태의 AI 기능들이 결국은 콘솔리데이션 돼서 하나의 HPC 상에서 수행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럼 이제 펑셔널 AI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OEM을 통해서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CN React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서 제네시스 G80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AI 기능은 벌써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지금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지금은 사실 별도의 이슈를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죠. 펑셔널 AI, 다시 말해서 뭐 컨트롤 시스템을 위한 AI들은 여전히 별도의 이슈 위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캐빈 AI인 경우에는 IVI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은 별도의 고성능 자율주행 SOC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IVI와 ADAS나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을 위한 그 이슈가 통합되는 모습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굉장히 다수의 세부적인 컨트롤 시스템의 AI 확장, 이건 여전히 별도의 이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이렇게 그 디스크리트한 시스템의 구성은 궁극적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SDB의 비즈니스적인 가장 지고의 가치는 서비타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결국 차량을 판매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서비스를 추후로 구독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면 그 서비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추후에 구독되거나 구매되는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레이턴트 하드웨어 또는 도먼트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레이턴트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가 구독을 시작하는 순간 사후에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냐면 그 레이턴트 하드웨어에 대한 가격을 누가 지불을 하냐의 문제가 되겠죠. 한 가지 방법은 OEM이 너그럽게 그거를 뭐 부담한다든가 아니면은 고객이 부담한다든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EU에서는 뭐 디지털 서비스 액트나 Right to Repair 같은 어떤 법률 조항이 있어서 이와 같이 구독에 관련된 하드웨어의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그 레이턴트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구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서비타이제이션을 이루려면 추가적인 레이턴트 하드웨어 없이 콘솔리데이트된 어차피 존재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타이제이션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슈 콘솔리데이션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인텔리전스 콘솔리데이션도 경쟁력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AI 기능들을 HPC에서 콘솔리데이션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클 컨트롤들은 하드 리얼타임 개런티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펑셔널 세이프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I의 어떤 인퍼런스는 많은 컴퓨터 케이퍼빌리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온디맨드로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를 만든다면 스케일러블 AI 서비스 컨솔리데이션 혹은 HPC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컴퓨터의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죠. 그 autonomous driving이나 ADAS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50에서 한 1500 탑스 정도의 그 MPU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비어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50에서 300 탑스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그 비열 컨트롤 펑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개별 펑션들은 하드 리얼타임 리퀘어먼트가 있고 ACD 등급의 어떤 세이프티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이 각각 개별적인 그런 제어 루프들은 1에서 한 5탑스 정도의 어떤 성능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제어 기능을 AI로 확장을 하고 인비어클 인포테인먼트와 ADAS 자율주행의 기능을 통합을 한다면 대략 한 2000에서 2500 탑스 정도의 AI 퍼포먼스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첨단 자동차를 위한 SOC를 개발하는 업체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퀄컴 같은 회사들이 이미 1000탑스에 달하는 고성능 SO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SOC를 듀얼로 장착을 한다면 우리가 퍼포먼스 와이즈 이와 같은 인텔리전스 콘솔리데이션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AI 컨솔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SDB를 위한 플랫폼의 여러 가지 기술적 허들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허들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I가 SDB 위에서 수행이 되려면 우리는 당연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센트럴라이즈 조널 E 아키텍처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펑셔널 세이프티를 보장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AI 기능들을 서비스화시키는 서비타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우리가 현재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라고 해서 뭐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씩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이런 것을 경쟁국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극복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조널 아키텍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조널 아키텍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이디어란 조널 아키텍처가 제시될 거다라고 예언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형태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그다음에 공급망적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적 이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센서와 제어 알고리즘과 액추에이터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상이한 네트워크를 거치고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큐잉 딜레이가 발생해서 이제 레이턴시의 어떤 제약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적인 이슈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이제 스마트화돼서 네트워크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랜시버 모듈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 트랜시버 모듈의 어떤 수급의 문제,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조널 E 아키텍처가 산업계에서 얼마나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2년 전에 주로 이제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리거시 시스템에 어떤 종속성이 없는 전기 자동차의 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차량의 한 2% 정도가 센트럴라이즈 조널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2034년에 이르러서야 그게 한 40% 정도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새로이 출시되는 자동차의 한 80%,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조널 이 아키텍처를 구축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5년 이내에 센트럴라이즈 조널 아키텍처가 완전히 스테이블라이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로
리거시 시스템이 없는 뭐 테슬라라든가 BYD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차량들이 이제 이런 센트럴라이즈 존 아키텍처를 장착하는 또 선도적인 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기존의 어떤 리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폭스바겐,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MB.OS, 뭐 GM의 얼티파이 뭐 이런 플랫폼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예,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위한 SDB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인데, SDB는 서로 굉장히 모순되는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SDB는 결국은 리얼타임 시스템의 일종인 거죠. 그러면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어떤 세이프티와 요구되는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보장이 필요하려면 시스템이 굉장히 클로즈돼 있고 스태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SDB는 그 근본적인 특성상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로부터 다운로드해야 되니까 오픈 네이티브 컴퓨팅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상반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리얼타임 퍼포먼스 개런티 해주고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러빌리티와 컴플렉시티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야 되고 폴트로서 리질리언시를 제공해줘야 되고 뭐 어드미션 컨트롤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만족시켜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계에서 파생된 오토사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뭐 리얼타임이라든가 세이프티, 리질리언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오픈니스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 반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솔루션을 가지고 온 뭐 소피 같은 것들은 이제 리얼타임 개런티라든가 리질리언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SDB 분야에서 가장 진척이 더딘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오토사와 소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댑티브 오토사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표준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클래식 오토사의 많은 여러 가지 펑셔널 세이프티나 리얼타임 개런티에 대한 철학들을 반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콘슈머가 바라보는 그 서비타이제이션의 요구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뭐 극단적인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소피가 되겠습니다. 소피는 SDB를 구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타임 개런티라든가 펑셔널 세이프티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SDB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여전히 파운데이셔널한 플랫폼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파이널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굉장히 이볼빙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OEM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기다릴 수 없는 OEM들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측면은 이제 SDB의 솔비타이제이션인 거죠. 이것도 제가 뭐 여러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인데, SDB를 위한 솔비타이제이션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항상 예로 삼는 것이 애플의 성공 전략인 거죠. 그런데 애플의 성공 전략이 SDB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또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일단 사용
그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깨어있는 동안 거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뭐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사용을 하죠. 그거에 비해서 차량은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그 어떤 고객의 사용하는 패턴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또 가격이 굉장히 달라요. 스마트폰 요즘 아무리 비싸졌다고 해도 뭐 2,000불, 3,000불을 넘지 않는데 자동차는 뭐 쉽게 3만 불, 5만 불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독 서비스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가격적인 그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과 차량의 이런 차이점을 인지하지 않는 그런 뭐 애플 미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이 이런 에코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서비스들이 스마트폰의 본질에 충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본질과 차량의 본질은 다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차량의 본질은 뭐냐? 모빌리티라는 거죠. 따라서 차량에서 SDV가 서비타이제이션을 성공하려면 모빌리티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AI로 확장된 기능을 빼고는 사실상 운전자나 승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SDV만의 보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비타이제이션에서는 모든 형태의 SDV 서비스는 AI 이네이블된 형태일 것이다. 그게 뭐 자율주행이 됐던 인캐빈 AI가 됐던 펑셔널 AI가 됐던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PC에서 AI로 확장된 서비스를 컨솔리데이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AI 이네이블드 SDV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트렌드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인텔리전스 컨솔리데이션을 구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 이슈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엔지니어링적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컨솔리데이션은 뭐 피할 수 없이 멀티태스킹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은 AI로 확장된 서비스의 수행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솔리데이트된 인텔리전스가 많은 것들이 제어루프 안에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리ኳ어먼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얼타임 리ኳ어먼트를 만족시키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AI 이네이블드 컨트롤 루프들을 잘 수행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프리엠티브 멀티태스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어떤 기술적 이슈는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 서버에서 여러 개의 인퍼런스를 멀티태스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 퀄컴은 뭐 데이터 센터의 향은 아니지만 이런 AMD라든가 이런 그 GPU나 NPU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GPU를 GPU를 로지컬리 쪼개서 여러 서비스들에게 분할해주는 그 GPU 슬라이싱 같은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GPU 슬라이싱 테크닉이나 또는 GPU 프리엠션 테크닉이 아직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SOC에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멀티태스킹, 프리엠션 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된다면 인퍼런스의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수치들인데 이런 나이브한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프리엠션을 고려하지 않고 제어루프상에는 인퍼런스를 멀티태스킹 했을 때 뭐 성능이 뭐 100배 이상, 뭐 200배, 20배 이상 나빠지는 뭐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콘솔리데이션의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은 콘솔리데이션을 시키지 않는 지금은 어떠냐?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AI 이네이블드 컨트롤 루프들이 리소스를 쉐어하지 않고 자기가 각자의 머신에서 데디케이트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워크로드도 굉장히 프레딕터블해지는 것이고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도 디터미니스틱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단순성을 초래하긴 하지만 어떤 미래 경쟁의 어떤 경쟁력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HPC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SDB를 지원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지원해줘야 되고, 오픈 리얼타임 컴퓨팅을 지원해야 되고, 헤테로지니어스 멀티코어 컴퓨팅을 지원해야 되고, 로파워 컴퓨팅, AI 컴퓨팅을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굉장히 볼서타일한 컴퓨팅 플랫폼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연구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리얼타임 컴퓨팅과 AI 컴퓨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뭐냐면 AI enabled vehicle application에 대해서 preemptive multitasking 제공해주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구축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은 먼저 슬라이싱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한 GPU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디바이스 AI용 GPU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주 부분적으로 슬라이싱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preemptive multitasking 지원하는 GPU를 시장에서 지금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GPU를 드라이브해서 슬라이싱이나 프리엠션을 얻어내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프리엠션과 슬라이싱이 가능한 GPU를 구현하면 우리가 GPU 슬라이싱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서 버추얼 GPU들을 얻어낸 다음에 이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가 구축하는 런타임 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리얼타임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해주는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이 저희의 이제 상당부가 되겠습니다. 뭐 시황 계산, 애니메이션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하는 컨테이너라이즈된 서비스는 C나 C++와 같은 컨벤셔널 랭귀지로 작성된 앱인데 그 내부에는 DNN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DNN 모델은 구글의 라이트 RT 기반으로 해서 인퍼런싱을 하고 그다음에 GPU와 NPU를 지원하는 백엔드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컴퓨팅 플랫폼을 구현하려면 또 개발과 디플로이를 위한 서버가 필요하게 되겠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서버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가운데에는 개발자가 개발에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 되겠고요. 왼쪽에는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그 개발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는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 서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리파지토리로부터 자동적으로 빌드라는 빌드 서버가 있을 것이고요. 빌드된 컨테이너 모델을 배포하기 위한 컨테이너 리파지토리 서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디플로이에서 수행시키는 타겟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타겟은 실험적으로는 루비파이라고 하는 퀄컴 6490 SoC 기반의 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퀄컴 라이드 플렉스와 컴패터블한 SoC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생각하는 온디바이스 AI 런타임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비안 리눅스 위에 여러 백엔드들과 그리고 라이트하티 인터프리터로 구성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델의 개발과 컨버전, 디플로이먼트는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파이토치를 이용했을 때는 AI 엣지 토치라고 하는 컨버전 툴을 이용해서 TF-Lite 포맷으로 컨버전해서 인퍼런스를 시키고요. TensorFlow Lite의 경우에는 TF-Lite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또 TF-Lite 포맷으로 컨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이트 RT와 퀄컴의 그 QNN 인퍼런스 SDK를 활용하는 그런 인퍼런스 엔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 실험실에 이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L 인터피어런스의 인퍼런스의 리얼타임 멀티태스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엔 여러 가지 세부 기술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추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레벨 GPU 프리엠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키텍처 센트릭 DNN 옵티미제이션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옵티미제이션의 한계로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그 트로프 부스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레벨 GPU 프리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저희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택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C++ 코드로부터 저 밑에 GPU의 머신 인스트럭션까지 그 전 구간에 걸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에서의 기술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이 GPU 프리엠션 소프트웨어 레벨 GPU 프리엠션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GPU 프리엠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프리엠션을 한번 수행하는데 그렇죠. 퀄컴 아드레노 640 GP에서는 한 3ms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어 루프가 흔히 갖는 그 리얼타임 리퀘어먼트가 1에서 10ms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어떤 오버헤드가 프리엠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프리엠션은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 높은 태스크가 도착을 했는데 우선순위 낮은 태스크가 현재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걸 프리엠션을 시켜야지 우선순위 높은 게 수행을 하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엠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GPU에서의 프리엠션을 지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는 GPU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벤더 스피시픽한 마이크로 아키텍처 또는 GPU의 어떤 스케줄러를 조작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이런 GPU의 하드웨어나 마이크로 아키텍처적인 대표적인 종속성을 회피할 수 있는 유저 스페이스 소프트웨어 레벨 GPU 프레임체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미니멀 인테그레이션 애프로치인 거죠. 그러니까 GPU 드라이버나 인퍼런스 엔진의 하단부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G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저희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밴드 인디펜던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GPU 펌웨어나 GPU 드라이버에 대한 수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터빌리티라든가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뭐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해외 SOC에 대한 종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된 기능을 넣고 싶어도 SOC vendor들이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아니면 SDK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구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속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 스트래티지는 일단 저희는 퀄컴 SOC를 기반했기 때문에 쿠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CL을 기반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CL 구현한 어떤 인퍼런스에서 GPU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오픈CL 펑션 콜을 통해서
GPU 코드인 커널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로채서 유저 레벨, 유저 스페이스에서 스케줄링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의 기법을 사용하면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프리엠티브하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형태 로서의 프리엠터빌리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우선 순위의 오픈CL 커널 수행이 낮은 우선 순위의 오픈CL 커널 수행 단 한 개에서만 지연이 될 때 우리는 프리엠프티블하다라고 디파인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레벨 프리엠션, GPU 프리엠션 테크닉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해하시려면 현재 퀄컴 SoC 위에 퀄컴 GPU 드라이버가 있고 거기에 오픈CL과 그다음에 인퍼런스 런타임이 있을 때 걔네들의 워크플로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티컬한 스태틱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입니다. 저 밑에 퀄컴 640 SoC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비안 리눅스와 아드레노 GPU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저 레벨로 동작하는 세 개의 유저 프로세스가 예시가 되고 있고요. 이 유저 프로세스 내부에는 C나 C++로 된 컨벤셔널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DNN 인퍼런스, 라이트 RT, 다이내미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밑에 오픈CL 라이브러리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코드에서 DNN 모델을 로드를 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인터프리터 런타임을 인스텐시에이션 하면 이제 오픈CL 펑션 콜들이 계속 아래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픈CL 펑션 콜들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GPU 코드가 전달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엑스큐션이 이니시에이트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간트 차트로 타임라인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위쪽 라인은 CPU의 수행이고요. 밑에 쪽 라인은 GPU의 수행입니다. 또 GPU 내부에는 코맨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커널 코드를 패치하는 하드웨어와 쉐이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CPU를 보면 ALU 같은 서킷이 있게 됩니다. 각각에서의 수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픈CL 커널이 수행이 되려면 먼저 CPU에서 그 오픈CL 커널을 크리에이션 하고요. 그 커널 코드 안에 스트링 형태로 있는 그런 정보를 보고 GPU 인스트럭션들을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코맨드로 만들어서 큐잉을 시켜서 링버퍼를 통해서 코맨드 프로세서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맨드 프로세서가 그 링버퍼에서 그 코맨드를 패치해오고 그 패치해온 결과를 따라서 GPU에서의 수행을 시키는 전체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GPU에서 수행이고요. 이 회색 부분은 GPU로 수행시키기 위한 인스트럭션 로딩, 그 인스트럭션과 텐서 데이터의 로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존의 모델에서는 유저 프로세스에서 오픈CL API를 호출했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오픈CL을 바이패스해주는 그런 래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래퍼 라이브러리를 저희는 오픈CL ship이라고 부르고요. 이 래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픈CL API 콜도 전부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어디서 보내느냐? 시스템에 중앙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오픈CL 커널 스케줄러로 보내는 거죠. 이 커널 스케줄러에서 이제 오픈CL API를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큐를 관리해서 스케줄링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이 스케줄러에서 우선순위 높은 커널이 왔을 때 우선순위 낮은 커널에 그것도 수행 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이제 아키텍처의 워크플로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보시면 되냐면 유저 코드에서
DNN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뉴럴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픈CL 커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오픈CL 커널이 오픈CL API를 통해서 프로세스마다 존재하는 코맨드 큐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픈CL API를 통해서 코맨드 큐의 내용이 링버퍼로 전달이 되고, 이 링버퍼는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이 링버퍼는 커널 스페이스에는 에 있는 아두이노 GPU 드라이버가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링버퍼로 전달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더에 의해서 그 GPU로 로딩돼서 쓰이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 레벨 GPU 프리엠션의 필요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컨벤셔널한 오픈CL을 사용하는 인퍼런스 프로세스들의 수행 행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싱글 코어 시스템이냐 멀티 코어 시스템이냐고요. 두 번째 형태는 그 코맨드 큐에서 링버퍼로 커널 코맨드들을 내릴 때 개별적인 커널 단위로 내리느냐, 아니면 배치 단위로 내리느냐, 이거 네 가지 경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경우 배치 단위로 커널 디스패칭을 하면서 멀티코어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왜 리얼타임 개런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니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져 있는 빨간 선으로 둘러져 있는 프로세스가 low priority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low priority 프로세스가 뉴럴 오퍼레이터를 수행하는 결과로 3개의 커널이 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전부 오픈CL Q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이 프라이어티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GPU를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다른 코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하이 프라이어티 프로세스가 로우 프라이어티 프로세스를 선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CPU 코어 상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치로 로우 프라이어티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을 했기 때문에 3개의 코너를 링버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 프라이어티 프로세스가 저 2개의 코너를 링버퍼로 내리려고 하는데 링버퍼에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서스펜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GPU가 하나의 코너를 수행을 시키면 이제 2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K1도 기다렸지만 두 번째 커널 K2, K3의 수행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프라이어티 프로세스의 GPU 수행이 이렇게 non-preemptive하게 지연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법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low priority 프로세스건 high priority 프로세스건 오픈CL로 커널을 내릴 때 그 발생하는 오픈CL API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커널들이 각 프로세스별로 존재하는 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픈CL 커널 스케줄러가 관리하는 펜딩 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오픈CL 커널 스케줄러가 내부적으로 3개의 커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오픈CL 큐로 코맨드 큐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하이 프라이어티 커널 2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커널 K1은 이미 링버퍼로 내려가서 수행이 준비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오픈CL 커널 스케줄러가 low priority K2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high priority K4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high priority K4는 그래서 바로 링버퍼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high priority 커널 K4는 low priority 커널인 K1 하나에 대해서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정의한 프리엠션의 정의와 일치하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간트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엠션의 효과를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을 시키게 되면 이 하이 프라이어티 커널 K4가 K1, K2, K3의 수행에 지연이 되는 것, 그리고 프라이어티 인버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K4의 수행이, 아, 예, K4의 수행이, 어, 잠깐만요. 뭐 약간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넘버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K3, K2, K3가 이건 K4, K5입니다. 그래서 하이 프라이티 태스크의 프로세스 커널이 하나의 로우 프라이티 커널에 의해서만 지연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레벨 구현 기법이 얼마만큼의 오버헤드를 처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콘텐션 없이 데디케이트되게 혼자 레지넷 50를 수행시켰을 때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45 타임 유닛 밀리세컨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저희 기법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오버헤드로 인해서 한 15% 정도의 오버헤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58이 나왔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나이브하게 그 프리엠션을 시도했을 때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버헤드의 원인을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기법을 사용하면 GPU 내에서의 어떤 스레드 블락 간의 병렬성이 좀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그 GPU를 제공하는 그런 vendor들도 이와 같이 GPU 슬라이싱이나 GPU 프리엠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GPU 슬라이싱 같은 거는 제공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GPU 프리엠션은 그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되겠습니다. 예, 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현재의 그 SDB와 HPC를 둘러싼 어떤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전략적인 이슈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세미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저도 4월 말에 상하이 모터쇼를 갔다 와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충격의 결과로 한국의 어떤 그 SDB를 위한 HPC 기술의 레디니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문제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HPC를 SDB향으로 그리고 인텔리전스 콘솔리데이션까지 지원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만들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기술도 그렇고 인재도 그렇고 축적이 안 돼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뭐 30년, 40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어떤 소프트 플랫폼 프로젝트를 할 때 10년 또는 길어야 5년 단위로 외국에서 저 명료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표준이나 기술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리고 그 기술들이 실제로 내재화되거나 산업화되지 못한 채로 버려지면서 굉장히 축적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향을 해서 이제는 레퍼런스 플랫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이거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것들은 산업화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겪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분들이 특히 뭐 경영자 분들이 일본에서 최근 시작한 오픈 SDB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소시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SDB 이니셔티브라는 컨소시엄이 SDB가 나오면서 바로 나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40년의 업력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고야 대학의 타카다라는 교수가 이거를 지도했는데 그 나고야 대학의 타카다 교수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1980년도에 때에 도쿄대학교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켄사카무라라는 동경대 교수가 주도해서 시작한 Fifth Generation 컴퓨팅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파생 상품이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일종인 인더스트리얼 트론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개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수가 돼서 나고야 대학에 간 다음에는 오색
이라고 하는 자동차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풍미할 그 시대인데 이 친구들은 토요타의 지원을 받아서 탑퍼스라고 하는 5세 컴패터블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클래식 오토사가 풍미할 때 클래식 오토사에 대항할 수 있는 자스파라고 하는 미드웨어를 선도했고 그리고 로스 기반한 오토웨어를 2010년대에 풍미했고 그 결과로 2020년대에 오픈 SDB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불행히도 한국에는 이런 어떤 저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이 그 HPC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메스틱 SOC의 부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산 어떤 SOC에 대한 기술 종속성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뭐 내부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그런 그 SOC 개발 프로젝트도 뭐 출범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제안한 방법과 같이 뭔가 소프트웨어 센트릭 테크닉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중속성을 이렇게 워크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그냥 테크닉이 아니다.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파운데이셔널 리서치를 하고 그 파운데이셔널 리서치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AI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CVPR 학회에 제시해서 뭐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그 유니에이디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런 파운데이셔널 리서치한 상하이 지역이 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국내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런 좋은 연구가 나와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산업화와 또는 투자가 연결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부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기술 가지고 선도하는 국가들은 그런 어떤 파운데이셔널 리서치와 그 리서치 결과에 대한 시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에이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니에이디의 태생은 상하이 AI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해서 만든 거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뭐 국가 AI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박사를 받은 연구원들을 9천만 원의 급여를 주고 뽑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달린 댓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금 AI 연구자의 몸값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했거든요.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AI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나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은 데이터 센터랑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 R&D 역량 배분해야 되겠죠. 중국은 그걸 되게 잘했어요. 2021년도에 상하이 AI 연구소 안에다가 오픈 드라이브 랩이라고 하는 이 엔드투엔드 자율을 추구하는 그런 연구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량리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끌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연구소가 만들어지자 바로 유니 AD에 대한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초기 아이디어를 다듬기 시작하고 바로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온 거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센스타임이라는 기업에서 이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레벨 3 드라이빙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지역에 있는 이코노믹 앤 크레딧 커미션이라는 곳에서 또 양산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양산화를 위한 일들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에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에이디의 등장은 테슬라 사실상 자율주행 분야의 가장
선두 기업인데 테슬라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유니 AD 형태의 자율주행을 따른다. 뭐 영국이나 뭐 일부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파운데이셔널 리서치가 를 통해서만 어떤 기술 혁신과 선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반면 교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그 위협받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어프로치를 사실 다시 리이밸리에이트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소스 도메인에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HPC, SDB HPC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운데이셔널 리서치 에포트에 더 많은 어떤 역량과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6월 이화 세미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